잘나가는 작가, 8년간의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 30대 초반의 나이에 뉴욕에 집까지 마련한 이 여자는 어느 날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왜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일상을 떠난 낯선 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오늘의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입니다. (2006년)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1년간의 해외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0년 콜롬비아 픽처스가 이것을 영화화하기에 이르죠. 이 영화는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코미디, 드라마, 하이스트 무비, 스릴러를 넘나들면서 관객들에게 사랑받았던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 리즈로 등장하면서 각 나라들을 여행합니다. 라이언 머피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글리 시리즈 이외에 수많은 유명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미국에선 이미 유명한 감독이 되었죠.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닙턱 등 영화보단 TV 시리즈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리즈 길버트, 34세, 성공적인 작가, 결혼생활 8년 차. 어디 하나 빠진 곳이 없는 그녀는 어느 날부터 삶의 위기를 느낍니다. 자신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혼란과 좌절에 빠진 그녀. 그런 그녀는 자신을 모두 빨아들일 것 같은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을 떠납니다. 그 무엇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던 리즈는 자신이 쓴 대본으로 상영하던 연극의 주연 배우와도 잠시 함께 지내게 되지만 그의 곁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남자와도 결별하고 그 길로 이탈리아로 건너가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다시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인도와 발리로 찾아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균형 상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는 원작인 책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가 제목에 달린 동사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왜 이 순서대로 리즈는 여행을 한 것일까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작동할 수 없겠죠.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자신의 고매한 정신세계를 작동시키려면 우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먹어야 한다면 생존을 위해서 무미건조하게 습관적으로 먹기보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행복하게 즐긴다면 먹는 행위의 다음에 이어질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의 행위에 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일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서 절망에 빠진 리즈에게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나라 이탈리아의 푸짐함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자신의 영혼을 돌볼 힘이 생겨날 테니까 말이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아마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에서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얻은 리즈의 소회일 것입니다. 유적지에서 리즈는 자신의 삶이 온통 무너져 내린 처참한 유적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의 영광도 폐허로 변해 온데간데 없는 그곳에 앉아서 폐허라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영광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임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새로운 세계와의 조우는 결국 과거를 버려야 가능하다는 것. 철저하게 과거를 무너뜨리고 없애면 없앨수록 더 많은 미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결국 폐허를 쓸모가 사라진 흔적으로 보느냐,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느냐는 우리 인식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맛있는 음식과 유쾌하고 다정한 친구들 덕분에 외적 에너지를 되찾은 리즈이지만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막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자 남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자신에 대한 책망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을 용서하기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삶은 좀처럼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도의 아슈람에서 만난 미국 친구 리차드의 자기 고백은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고백 끝에 리차드는 말했죠. 자신을 용서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리즈는 결국 상상 속에서 자신의 남편 스티븐을 불러냅니다. 한땐 너무나 사랑했고 자신을 웃게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리즈에게 받은 상처로 초라하게 작아져 버린 그를 안아주면서 그의 아픔을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리즈 역시 자책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삶의 여정이 힘들 때 우리는 나 혼자만이라도 수월하게 가겠다는 얄팍한 이기심에 내 손을 잡고 있던 동행자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멀찌감치 앞서 나가 버리고 싶은 마음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죠. 그렇게 옮긴 당신의 발걸음은 당신을 동행자보다 앞선 곳으로 이끌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한참 뒤에서 고통 속에 홀로 여정을 계속하고 있을 그의 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나로 인한 타인의 고통은 나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우리의 극단적 에고이즘이 낳은 자책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But I guess the only difference between you and I is that you are afraid to love again.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도취돼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한 리즈한테 이혼은 자신의 삶으로 회귀하기 위한 매우 합당한 조치처럼 여겨집니다. 리즈의 이런 생각은 발리에서도 계속돼서 캐투의 현명한 조언이 없었다면 자칫 자신의 운명적인 두 번째 사랑을 놓칠 뻔하기까지 합니다. I couldn't keep my balance. Liz, sometimes to lose balance for love is part of living balanced life. 결국 삶의 균형이란 그 무엇에도 흔들림 없이 잔잔한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요소들을 억눌러서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예측 불가능한 동적인 요소들을 수용해서 그것을 예측 가능한 정적인 요소로 안착시키는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의 묘미는 이 끊임없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휘하게 될 기질을 즐기고 결국 원하는 지점에 도달해서 느끼는 성취감에 있지 않을까요?